미국이 지금 지정학적 의미에서 내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대해서 중국이 들이받는 거죠. 중국은 그 선 넘었어요. 주적이라고 지칭이 돼요. 만약에 을 미국이 봉쇄하잖아요. 수억 명이 굶어 죽는다라는 게 중국이 이제 그렇게 몰렸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그 정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가장 가능성이 낮은 건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 흐름은 정해졌다고 봐야 돼요. 원래 미국과 중국 간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굉장히 밀접했습니다. 차이메리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난 40년 동안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2인 삼각으로 협력해서 세계 체제를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건 이후로 그 중국과의 갈등도 사실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시진핑이 주석직에 올랐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끄는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가 미국 자산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달러 시스템이 유지되는 비밀입니다. 비결인데 중국이 더 이상 축적을 하지 않아요. 2010년대 중반부터.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저 게으르고 빚이 나지는 미국의 채권을 사주고 우리가 미국 체제에 속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중심부가 되자라고 추진한 게 이제 1대1로입니다. 중국의 서진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대해서 중국이 들이받는 거죠.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시진핑 시대 때부터 시작됐고요. 그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2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어떤 그런 전략이 짜졌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것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임을 못했을 경우에 다시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오면 중국하고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민주당이 더 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죠. 미국이 전쟁을 막으려고 생각을 하더라도 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중국을 혼내주려고, 군사 전략적으로 혼내주려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찬스구나 해서 중국의 다리 하나 정도는 뿜질러 놓는 거죠. 더 강해지기 전에.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이런 제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량만 보면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첨단 소재나 부품에 있어서는 미국이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이제 눈 감아주던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배제를 하기도 하죠. 하웨이나 ZTE나 이런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사드 때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드 때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노르웨이 연어 사건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벨 평화상을 노르웨이에서 정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인권운동가를 노벨 평화상을 줬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노르웨이를 응징하는데 노르웨이산 연어를 금지했죠. 그리고 센가쿠 열도 시절에 일본과의 갈등이 있으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21년에 호주 정부가 코로나 이거 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중국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가 호주에서 나오는 모든 수출품, 예를 들면 뭐 와인이라든가 석탄 이런 거를 금수했죠. 지금까지 이런 제가 나열한 이런 것들은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고요. 중국이 무역 상대국으로서 등치가 크다 보니까 무역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어떤 그런 야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런 나라들, 한국이나 노르웨이나 호주에 대해서 이렇게 응징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런 거죠. 동물의 세계 같은 건데 미국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한국, 노르웨이, 호주 빠져. 우리가 직접 해.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만만한 상대를 막 이렇게 때려주다가 지금 자기가 때렸던 사람들이 형님으로 모시는 보스가 전교 1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전교 회장님이 나타나가지고 중국을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의 힘은 약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반발도 하고 오해도 하는데, 강하다 약하다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지만
세계를 온전히 지배할 만한 제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되게 약한 나라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모든 산업국가가 망해버렸을 때 유라시아 대륙국에 속하지 않은 나라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을 떠안은 제국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제국주의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공부해보면 미국은 소련과 함께 독일과 일본과 싸웠지만 사실은 미국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도 싸웠어요. 물밑에서. 무슨 얘기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독립시켰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 여론이 어땠냐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 결국 영국 제국주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 준다. 우리 영국 제국주의 싫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련한테 지원을 할 때는 미국이 본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느낌을 주면서 영국한테는 지원할 때 굉장히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을 많이 줬어요. 실제로 역사를 연구해보면 그렇습니다. 영국의 대표였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영국 대표로서 당시 미국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굉장히 배척하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영국을 핍박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제국주의가 아니어도 세계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걸 이제 이상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 힘을 절제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힘이 부족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텐데 국제정치학의 거두인 존 미어 샤이머 교수가 쓴 책에 나옵니다. 미국은 힘이 없고 세계의 패권을 오롯이 가진 적이 없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을 이제 평화를 갖고 오기위해서 각 지역마다 미국이 파트너를 삼는 거죠. 이 동쪽에서는 이제 일본도 있지만 중국을 파트너 삼았던 거죠. 그런 미국인데 그때 이후로 프랑스도 대들었고요. 물론 소련과 베트남도 대들었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도 한 거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그 김일성 거기도 대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수정주의라 그러는데 미국의 질서에 반대하는 수정주의가 계속 있었죠. 근데 우리는 슈퍼 아메리카를 잠시 봤죠. 1989년을 거치면서 동권이 완전히 정리됐잖아요. 1990년대, 2000년대까지 미국이 게릴라들하고 싸운 건 있지만 소말리아 같은 데 가서 이제 반정부 세력하고 싸운 건 있지만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죠. 그런 나라들이. 나라 같지 않은 어떤 집단하고 싸우는 건 있었지만 우리가 목도한 지난 20년 이상의 미국의 모습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완전히 슈퍼맨이었죠. 근데 그거는 역사로 봤을 때는 되게 짧았던 거죠. 보편적으로는 미국은 계속 도전을 받았고요. 얼기설기 질서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중국이 미국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건 시작된 게 10년도 더 돼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반응을 안 하다가 이제 반응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중국도 많이 당황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민주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중국은 지배체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등소평이 다시 독재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해서 공산주의는 유지하면서도 공산주의 엘리트들 간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평화적인 정권을 오롯이 이양받은 게 바로 시진핑 주석의 2012년도 주석직 취임입니다. 그 전에 후진타오는 그 장쩌민으로부터 주석직은 물려받았지만 군사권은 물려받지 못했고요. 장쩌민은 등소평으로부터 행정 권력은 물려받았지만 나머지 상징적인 거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물려받지 못했어요. 오직 시진핑만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딱 물려받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역설적이지만 마지막이 됩니다. 본인이 이제 3년인 사임을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국도 이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1980년대 중반에 이런 고비가 있었어요.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민주화를 선택해서 연착륙,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창의적인 그런 체질 변경을 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회귀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또 운도 따랐고 해서 사회를 변화시켰죠. 그런데 중국은 거기서 좌절한 것 같아요. 사회를 개방하고 변화시킬 거라고 서구의 이상주의자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면 점점 개방된 사회로 가고 민주화될 거다라는 낙관론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에는 머리 짧은 안보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군인 출신들. 그들이 늘 목소리를 내어 왔었는데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들은 중국과의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자기 나라라고 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하려면 푸틴한테 전쟁이 필요한 것처럼 시진핑에게도 국민 영웅이 될 수 있는 전쟁이 필요한 거죠.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대만을 수복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수복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흑룡강성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게 청나라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세 동점 시절에 러시아가 이제 중재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먹은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푸틴한테 여유가 없잖아요. 러시아는 인구도 줄고 있고. 러시아가 그렇게 넓은 나라를 통치할 만한 인구도 없는 데다가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콘에 몰렸습니다. 유일한 친구가 이제 시진핑 중국인데 아마 뒤에서 그런 거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듯이 중앙아시아의 뭐 이런 나라들이 원래는 구소련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콘에 몰린 푸틴을 권좌에 앉히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다시 그 흑룡강성의 동쪽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연해주 동쪽을 접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영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대만이 남거든요. 대만을 침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앞둔 2017년이라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미국 안보 엘리트들 관점에서. 또 하나는 2025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2024년부터 내년이네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지정학적 의미에서 내전 상태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11월까지 간 건 아닌데 정치가 미국이 이렇게 극단화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월남전 때, 베트남전 때 이렇게 극단적이었고 지금 다시 양당 체제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뭐 전직 대통령을 기소도 해버리잖아요. 그럼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그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혼란으로 바로 들어가죠. 거의 이제 그때는 진짜 내전이라고 불릴 만한 시위가 이제 폭력 사태가 치달을 거예요. 주방위군이 동원된다거나 하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은 찬스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만에 진출하면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가 7함대라고 하는데 7함대가 대만 해협으로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중국의 지도부가 할 것이다라고 미국의 방위 엘리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꼽으면 2025년, 2027년을 꼽습니다. 지역은 대만이고요. 대만이라는 게 하나의 그냥 섬이 아니고요. 지도를 잘 보면 중국은 바다로 진출을 할 가능성이 되게 협소해요. 미국은 양쪽 바다가 그냥 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 그 중국은 이제 섬의 띠라는 것에 갇혀 있어요. 바다가. 근데 아시겠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이제 90% 우리 바다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호르무즈라는 곳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석유가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쭉 내려오면 인도양을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말레카 해협이라는 데를 지납니다. 싱가포르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말레카 해협을 지나면 바로 남중국해예요. 남중국해를 지나고 올라오는 데가 바로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확보해야지만 넓은 바다로 나가는 게 편하고요. 미국은 대만을 중국부터 떼어내야지만 중국의 바다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대1로를 아시죠? 1대1로를 지도를 잘 보시면 남미나 이런 데도 중국이 자원 외교 때문에 하고 있지만 본질은 뭐냐면 중국의 서진입니다. 서진. 서쪽으로 진출하는 거. 중국의 서진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의 근원지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입니다. 그것이 왜 무대가 되냐면 중국의 동쪽이나 남쪽보다 문명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명수준이 높냐면 거기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하고 연결되는 중국의 변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문화 교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의 서쪽과 서북 쪽은 유라시아의 허트랜드입니다. 지정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영역이에요. 허트랜드를 좀 크게 잡으면 그 흑해까지도 가거든요.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진출하고자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첸 공화국의 독립이나 그루지아, 지금은 조지아라고 하는 데에 독립을 러시아가 탱크를 동원해서 막는 이유도 바로 이 허틀랜드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는 종족과 부족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극단주의, 그 다음에 자원이 많이 묻혀 있거나 아주 아무것도 없거나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내륙 깊숙한 곳이죠. 여기로 진출을 해야만 되는 게 이제 중국의 어떤 생각인데 이거를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걸로 일깨웠죠. 이 얘기를 왜 제가 장황하게 하냐면 미국의 비장의 카드가 뭐냐라는 거죠. 피터 자연이라는 국제지정학 전문가가 있어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잖아요. 기업들을 철수시키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중국에게 했다면 수억 명이 굶어 죽는다라는 게 이분의 의견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중국은 에너지하고 식량 작업이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은 에너지 작업도 되고 식량 작업도 됩니다. 러시아는 원래 에너지 작업, 식량 작업이 다 됩니다. 근데 미국은 지난 냉전 기간 동안에 식량은 작업이 되는 농업국가인데 미국이 농업국가니까 좀 이상하네요. 농업국가인데 에너지는 작업이 안 됐어요. 근데 셰일 혁명 때문에 에너지 작업까지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에너지, 식량 모두 안 됩니다.
그래서 말레카 해협이라는 곳, 다시 말해서 호르무즈에서부터 오는 석유가 말레카 해협을 지나는데 거기를 미국이 딱 막을 수가 있어요. 거기를 막으면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했더라도 100일 만에 손을 든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100일 만에 철수해야 돼요. 그거를 알아요, 중국도. 이게 바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가 나올 줄 알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개척을 했고,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나오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그 과다르항이 있는 그 밑에 지역은 굉장히 반정부적이고 중국을 싫어해요, 그 주는. 무장단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큰 유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르항을 개발해서 거기서부터 내륙으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서 이제 송유관이거나 트럭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동부 해안지대로 에너지를 옮긴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2010년대 중반부터 그걸 추진한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지정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미국이 봉쇄할 걸 생각해서 한 건데요. 경제성은 전혀 없어요. 내륙으로 그렇게 가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에너지가. 경제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1대1로가 부실하죠. 중국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등소평 시절부터 생각했던 건데 히토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이제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고 그 히토류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비중이. 어떤 것들은 뭐 거의 80, 90도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 그게 많이 묻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세계체제를 떠받드는, 미국이 주도한 세계체제를 떠받드는 파트너일 수 있었던 게 단지 인건비가 쌌던 게 아니에요. 중국이 권위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언어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세계체제를 떠받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권위주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환경이나 인권이 중요시되지 않았죠. 그래서 히토류를 광산을 개발할 때 아프리카도 있지만 거기는 무질서하니까 치안성이 안 맞는 거고 중국은 질서는 잡혀 있는데 인권이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우리가 핸드폰과 이런 거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중국의 인권이 신장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눈 감은 거죠. 왜냐하면 이 풍요가 좋으니까 서구도. 근데 등소평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걸 개념적으로만 무기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상대가 이제 알아서 이제 조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실제로 무기로 써버렸어요. 센가쿠 열도 때 2010년도 초에. 그랬더니 서구가 반짝 놀래가지고 아, 히토류가 중국만 있는 게 아닌데 해서 중국의 비중을 낮춥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낮춰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기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는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사주면 외화가 많으니까 당연히 외화를 돈으로 갖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뭔가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미국 재무부 채권은 뭐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주었는데 그거의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 다 던진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면 이거 다 던져버린다, 시장에. 이런 것도 이론적인 대응이 되죠. 그러면 이제 상대가 조심해서 알아서 조심하는데 중국이 또 2010년대 중반부터 이걸 축적을 안 해요. 지금 1위가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기가 아닌 거죠. 사실 중국한테 무슨 카드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 대항해서는. 유일하게 이제 북한 카드가 좀 있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되게 미묘한 관계입니다. 북한은 이 시스템을 중국의 도움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도 그게 증거가 나왔는데 북한의 엘리트들이 권력 패밀리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나왔죠. 중국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 때 그 CIA 국장 시절이었던 그 나중에 국무장관도 하는 그분이 이제 비밀리에 방문했을 때 나온 녹취가 이제 회고록에서 나왔죠.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군이 있어야 된다, 남한에. 그래야 중국한테 우리가 홍콩 꼴이 안 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한에 미군이 있으니까 중국도 북한을 존중하는 거예요. 국제정치는 이렇게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국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그래도 어쨌건 중국의 최대 후원자니까 미국이 중국에게 협조적이지 않으면 북한한테 계속 도발을 시키는 거예요. 도발 수위를 높이는 거죠. 그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북한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저건 중국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으니까 중국하고 딜을 잘하면 북한이 쏠려던 미사일도 안 쏘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이것을 좋은 의미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만 일방적으로 사용하니까 미국의 이 안보 라인에서는 아, 북한은 중국 통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아예 별도로 보는 것 같아요. 북한은 그냥 막 나가더라도 중국한테 뭔가 잘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카드를 한쪽 방향으로만 쓰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실제로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데 중국이 그 카드를 그렇게 쓴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사정 때문에 북한이 중국말을 안 듣고 통제 밖에 있는 건지는 이제 이론마다 다르겠죠.
크게 위기에 빠지겠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딱 양분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칠 건데 만약에 말레카 해협을 미국이 봉쇄하잖아요. 그러면 말레카 해협을 미국이 봉쇄해서 중국 배만 막고 한국 유조선은 놔준다. 그럼 한국 유조선 봉쇄됩니다. 말레카 해협을 저 남중국해에서 중국한테. 그러니까 고통을 같이 받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일본을 통해 갖고 미국의 에너지를 태평양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유럽과의 무역이나 이런 거는 한동안 끊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통을 같이 당해요. 전혀 남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뭐냐면 너의 노선을 분명히 해라라는 거죠. 중국은 우리한테 너의 노선을 분명히 해. 누가 가까운지, 너하고 오래 살 사람은 이웃인지 저 멀리 있는 미국인지를 생각해 라는 이제 압박을 넣는 거고, 미국은 야, 니네하고 우리하고 시스템 갖고 우리가 니네 물건 사주고 너희를 키워줬는데 네가 이제 갚을 때야. 반도체? 우리가 너희들 키워준 거야. 일본이 미워가지고. 근데 니네가 마이크론을 중국이 제재하는데 그 물량을 니네가 SK하고 삼성이 메워? 메워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거든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최대 수혜국도 아마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TSMC가 대만에 있잖아요. TSMC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 반도체 보고 미국의 입장은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곳이니까 미국이 반도체는 지정학적인 자산이라고 확고부동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무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반도체의 출발 자체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평화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미국이 100% 독점을 막 네덜란드 회사에 다 줘버렸잖아요. 이걸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니, 이게 경제 논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닌데, 너무 경제 논리만 앞세운 애들이 너무 오랫동안 엘리트의 자리에 있었네? 라는 이제, 하나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여러 세력이 이제 경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논리를 떠나서 반도체는 다 그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러는데, 모리스 창, TSMC 설립자 모리스 창이 사실은 중국 본토 출신이지만 미국인입니다. 대만하고 별 인연이 없는데 이제 장개석 총통이 설득해서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세운 게 이제 TSMC인데요. 해안이 뛰어났죠.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걸 세운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안보 라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과의 전쟁을 막으려면 TSMC를 파괴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맥락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모리스 창 보고 들으라고. 그러니까 모리스 창이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려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CIA나 이런 국방 라인에서 니네가 과연 중국과 거래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장부를 까라 그러면 까야 돼 이런 거예요. 모리스 창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안 가 뭐 이랬다가 얼마 있다가 전혀 엉뚱한 데서 안보 라인에서 전직 이제 안보 보좌관이 TSMC 폭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초토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봤죠. 독일이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경고를 했지만 메르켈 총리가 고집을 피우다가 그것도 이제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탈원전 때문에. 고집을 피우니까 푸틴이 자신감이 과도해진 거죠. 어차피 독일이 미국의 참전을 막을 거고 유럽은 금방 지칠 거야.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한 건데 얼마 있다가 러시아에서 독일로 오는 천연가스 관이 해저에서 폭발하죠. 그게 초토화 전략입니다. 그게 폭발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조기에 멈추는 것과 독일의 에너지난은 무관해졌어요. 그러니까 TSMC를 폭파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군사 전략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먹어봐야 그 반도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폭파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침 또 그 무렵에 워런 버핏이 TSMC로부터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지정학적인 이유라는 말을 흘려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 이 모든 게. 그러면서 나오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걸 국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삼성전자죠. 이런 말 하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굴려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말을 하는 순간 뭐 남이 망하기를 바라고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면 또 단편적인 게 대만이 흔들리면 봉쇄가 되니까 우리도 힘들거든요. 또 북한이 또 도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최대의 수혜자가 된다는 의미는 이제 잘 곱씹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전쟁까지 가지 않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둑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비중이 몸값이 엄청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이미 일본은 그 수혜를 받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주식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투자가 막 쇄도해요. 반도체건 뭐 여러 가지가. 가장 가능성이 낮은 건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제 현 상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국제지정학에서 이제 하는 말인데 학설은 아니고 이제 그냥 나오는 말인데 미국한테 모든 걸 해도 되는데 미국한테 적으로 규정되는 건 하면 안 된다. 프랑스는 미국한테 아무 말이나 다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결정적으로 프랑스는 한 번도 미국과 적으로 싸운 적이 없고요. 결정적일 때는 같은 편이었었어요. 근데 평화 시기에는 가장 반대 진영이에요, 프랑스가. 반미의 사상적 원류가 프랑스 지식인들입니다. 근데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얼마나 미국한테 잘합니까?
리서비스도 잘하고, 그죠? 근데 결정적일 때 미국한테 되돌아가지고 핵폭탄까지 맞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선 넘었어요. 주적이라고 지칭이 돼요. 비공식적으로 이미. 그럼 미국이 마음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럼 중국 힘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뭐 그런 깡패라서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중국도 내부에 문제가 있지만 미국도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트럼프랑 무관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모아놓은 게 트럼프기 때문에 트럼피즘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중부에 제조업 생산 기지들이 많아요. 그 러스트벨트가 되는데 디트로이트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이런데요. 이런 데가 한때 잘 나갔다가 세계화를 미국이 떠받들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야 되는데 적자를 내니까 제조업 기지가 다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대기업 제조업은 원래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심지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도 민주당원, 아버지도 민주당원인데 아들들이 트럼프를 찍는 기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트럼프의 약속은 뭐냐면 세계 경찰로도 그만하고 우리 국민을 먼저 챙기는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해서 해외에 팔아서 달러를 회수하겠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고립주의 세력이 되게 강해요. 고립주의고 세계 경찰을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유라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무게 비중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 패권 국가를 파트너로 삼아야 돼요. 근데 미국은 중국을 삼을 의향이 전혀 없어요. 일본이거든요. 혹은 뭐 우리까지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미중 간의 군사 지정학적인 충돌은 중일 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서태평양 지역에서. 대혼란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미끄러운 경사면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기대했던 것들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우리는 안보 경중해가지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한 발씩 거치면서 또 번영을 구가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죠. 물론 이제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연극처럼 한 챕터가 딱 끝나면 다음 챕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혼재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비둘기파들이 나서가지고, 특히 경제 엘리트들이 나서가지고 중국하고 디커플링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상무부도 회의도 하고 막 하지만 또 그들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은, 큰 흐름은 정해졌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순순히 일본처럼, 일본도 한때 미국한테 맞섰거든요. 그러다가 프라자 합의 때 딱 되고 나서 거품이 쫙 생겼다가 꺼지면서 일본이 별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중국이 무릎을 꿇으면 평화롭게 이렇게 또 세계 체제가 가는 거고요. 중국이 이제 그렇게 몰렸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그 정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민주국가의 가장 좋은 점은 이럴 때 멤버 체인지를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멤버 체인지를 못하니까, 선수 교체를 못하니까 푸틴한테 끌려가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국민의 이해가 아니라 지금 전쟁은 푸틴을 위한 거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평화롭게 다시 돌아가서 중국은 개도국주의를 계속 누리면서 무역 흑자를 계속 쪽쪽 빨아먹고, 미국은 계속 제조업 생산기지를 일본과 한국과 독일한테 넘겨주면서 계속 금융만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세계 체제,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계속 증액하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를 계속 늘리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외국에서 미국의 채권을 사주니까 저리가 계속 유지되고, 이런 황금 같은 시절 우리가 그리워하게 되겠죠. 이런 시대로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논리적 모순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각을 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위적이었던 거구나.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미국은 이제 정교 1등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정교 회장 안 하려고 한다. 달러 시스템이 해체되는 거고요. 이 순환 시스템은 이미 깨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채권 안 사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채 한도 협상도 바로 이 순환 시스템의 일부거든요. 그럼 누가 정교 회장을 하느냐? 정교 회장이 없어요. 그러면 화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뭐 미국의 세계의 리더십을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그 지정학자들의 해양민족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다는 육지가 아니잖아요. 흔들리는 곳이고 늘 파도가 있고, 그래서 바다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다는 장점이 있는 게요, 육지로 이동시키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무역만 놓고 보면 육지는 지역 간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곳이고요. 강도 있고 산맥도 있고, 근데 바다는 뻥 뚫려 있는 곳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연결시키고 육지는 단절시켜요. 근데 바다의 속성은 뭐냐면 단 하나의 나라가 압도적으로 지배할 때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여러 세력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적들이거든요. 바다를 안전한 수송로로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지중해는 1000년 동안 평정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해적하고, 물론 이제 한쪽은 이슬람이지만 한쪽은 기독교지만, 기독교도 하나로 단합되어 있지 않았고 이슬람도 하나로 단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적들과의 싸움이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지중해 그 작은 바다가. 근데 로마 시대 때는 그냥 내해였죠. 로마의 내해. 평화로웠죠. 근데 미국이 지금 이 세계 패권의 힘은 바다를 지키는 어떤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지정학에서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사람들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이런 걸 다 용인하는 이유가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이 없으면 바다로 물량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미국 혼자 장악을 했어요. 그거는 아주 역사적인 우연과 겹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거치면서 중요한 해양 국가가 다 몰락을 했어요. 영국, 프랑스, 일본이. 그래서 바다는 미국이 오롯이 압도적으로 지킬 수가 있고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세계 금융망하고 바다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세계 정부처럼 행동을 해요. 미국의 군함이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융망은 미국하고 무관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를 가하거든요.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걸로. 그래서 금융망하고 바다가 바로 미국의 영토죠. 그거는 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어요. 원래 달러가 이 지위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떠안았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나서 다시 유라시아에 관여하지 말자는 고립주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은 국민들이 고립주의를 원하니까 이미 힘이 빠진 영국 제국주의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결과가 뭐냐면 영국 제국주의는 결국은 미국과 무관하게 힘이 없기 때문에 히틀러를 용인한 거고 히틀러하고 끝까지 평화를 하려고 하다가 터진 게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지금처럼 바다와 금융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미국이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려고 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제 전후 체제를 이제 구상하죠. 그게 바로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입니다.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논리적 모순 속에 있습니다. 계속 흔들렸죠. 한 나라의 화폐를 세계의 무역의 기축 통화로 삼으면 그 나라가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그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잠시 이제 거두어 들였다가도 다시 공급해야 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계속 내야 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 때는 잘 몰랐어요. 케인즈나 덱스터 화이트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시설 다 파괴됐으니까 미국만 산업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무역 흑자를 낼 줄 알았던 거죠. 1960년대에 예일대학교 트리핑 교수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미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역 적자를 낼 수밖에 없고 무역 적자를 계속 누적하면 미국의 신린도가 떨어지고 신린도가 떨어지면 달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 모순이잖아요, 모순. 근데 그 모순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트리핑 교수가 예견한 게 맞지만 그대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결정적일 때마다 미국이 부축을 받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서독,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본, 그리고 그 이후로는 중국이었던 거죠.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내는데 경산 적자를 누적하면 다른 나라가 계속 무역 수지 적자를 내면서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이죠. 기준금리가 거의 100% 육박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외국에서 계속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채권을 사주니까 미국은 저금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거죠. 왜 채권을 사주나요? 미국이 서독하고 일본을 겁박했을 때 그러면 호르무즈부터 유조선 네가 운반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해요. 말레카역부터는 니네가 하지 그래. 그러면 석유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각자 자기 배를 지키려고 군함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해적으로부터. 그죠? 유조선은 아시겠지만 엄청 느립니다. 그 유조선이 바다를 다닌다는 게 뭐냐면 바다가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유조선이 바다를 다닐 때 유조선보다 아주 작은 그냥 기관포만 있는 요트 몇 대만 가지고 유조선을 포획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소말리아에서 많이 보여줬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 미국은 해군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는 산업국가들은 전부 미국 해군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걸 엘리트들은 적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듣기 싫지만 어쩔 수 없게 따르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니네가 내든가 이런 거거든요. 협조를 했는데 중국은 안 할래 하고 자기네들이 1대1로도 하고 막 해군도 키운다고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을 용인하기엔 선을 넘은 거죠. 달러 패권은 중국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달러 패권은 달러의 가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내고 외국은 축적한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가격을 떠받들고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이 시스템, 이 순환 시스템이 깨지는 것이 달러 시스템이 해체되는 거고요. 이 순환 시스템은 이미 깨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채권 안 사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채 한도 협상도 바로 이 순환 시스템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채를 합의만 되면 늘릴 수 있는 나라라는 개념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없는 게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게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부채를 늘리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할인해서 팔아야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공황 옵니다, 공황. 그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고립주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국의 고립주의로 간다는 건 뭐냐면 해군에다가 돈 쓰는 거 그만 쓰고 무역 흑자내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순환구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도전한다거나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전해서 달러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니고요. 미국 내부 정치를 보셔야 돼요. 지난 20, 30년 동안 미국의 중산층들의 실질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미국의 GDP가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의 과실이 초엘리트들한테 간 거예요. 오히려 중산층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평균 내면 이제 비슷한 거예요. 물론 성공적으로 잡으로 옮긴 사람들도 있지만 완전히 실직해가지고 마약이나 이런 걸로 몰락해버린 중산층도 있기 때문에 평균 내면 시소득이 안 올랐고 엘리트들은 계속 세계를 무대로다가 금융, IT, 콘텐츠 비즈니스를 키웠기 때문에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를 쫙 추적을 했죠. 그것을 정치화 시킨 게 트럼프죠. 빵 터진 거예요, 미국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각을 했어요. 미국의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위적이었던 거구나 라는 걸 자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돌이켜지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돌이킬 수 있었다면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식의 행보를 안 했겠죠. 트럼프는 별종이고 트럼프 현상은 정말로 교육받지 못하고 미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갈 거야라고 했으면 바로 트럼프 정책에서 회귀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 정책에서 회귀한 게 뭐가 있는지. 환경 이슈밖에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이 본원통화, 기축통화의 부담을 1970년대에 떠넘기려고 했어요. 일부 떠넘겼죠.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근데 외국 자산을 이제 축적하는 그 비중으로 달러를 60% 정도 선택하고 유로를 한 20%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독일이나 일본은 엘리트들이 아주 많은 부를 늘려가지고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수치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중산층을 직업을 지키는 게 좀 더디 성장하더라도 이 경로를 선택한 거예요. 제조업을 지키고 아주 엘리트는 아니지만 성실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게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국가가 막 아주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이제 세금을 내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장 좋은 건 대규모 제조업입니다. 산업국가에서. 제조업을 안 놓은 거죠. 제조업을 안 놓아야 되니까는 무역 흑자국이어야 돼요. 무역 흑자국이 되니까 기축통화를 떠안을 수가 없죠. 중국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을 대체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기축통화 그러면은 막 돈 많은들 찍어내서 석유 사오고 물건 사오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한 가게나 기업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좋은 거지만 국가는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찍어내서 남의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생각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이제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외교관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미국이 정교 1등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정교 회장 안 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교 회장을 하느냐? 정교 회장이 없어요. 정교 회장이 없어지고 각 반장들이 이제 있는 거죠. 각 지역의 패권. 그러면 화폐는 어떻게 되느냐? 지리적으로 흩어지는 경제 시스템에서 서로 이 블록화되는 경제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보편화폐가 무엇이냐고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역시 금이겠죠.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니거든요. 금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금을 모아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미국 바깥에 있는 국가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물건을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달러를 미국은 특수한 종에다가 특수한 잉크만 쓰면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그 종이하고 잉크도 필요 없이 그냥 디지털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일단 우리가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죠.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달러를 찍어내서 물건을 사오면 외국의 서비스를 사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싫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 없이 진행된 게 아니라 얼기설키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 시스템 유지가 된 거예요. 간신히 그때마다 온 거죠. 기술통화라는 게 없으면 혼란이 옵니다. 1차 세대 이후에 대공황이 왔을 때 전 세계 무역량이 축소해요. 무역 증가량이 축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중상주의라고 하거든요. 중상주의로 돌아섰을 때 이거를 중재할 만한 리더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전쟁으로 빵 가거든요. 그래서 달러라는 건 그냥 달러가 아니라 세계 무역 금융의 질서거든요. 그럼 세계 무역 금융의 질서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달러 시장이 붕괴된다면. 그러면 다 모든 나라가 상대 나라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려고 하겠죠. 모두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모순이 발생하죠.
우리 이제 달러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뭘 얘기한다라는 거는 지금 좀 일러요. 그냥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탈중앙화라는 거는 별도의 개념이고요. 미국의 서구의 이상주의자들이 늘 생각했던 겁니다. 탈중앙화 얘기는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제재앙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반제재앙이 쉽게 말하면 그 절대반지를 이제 없애는 과정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혼란기에 서구 문명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돌킨하고 뭐 이런 일군의 문필가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든 이제 소설이 바로 반제재앙입니다. 반제재앙을 보면 이 반지를 봉인하는 그 원정대 얘기가 나오는데 마그나 카르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에서 귀족들이 존왕에게 반항을 해서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왕을 목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목을 안 치고 서명을 받아서 서명. 놀라운 도약이죠. 보통 이제 비극이 있거든요. 왕의 목을 치고 그 중에 왕이 되면 걔도 타락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존왕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문제야. 그래서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현대 국가의 헌법의 정신적 기원이잖아요. 국가의 왕도 권력자도 법치라는 시스템 안에 묶인다는 거 아니에요. 제도 안에. 그게 반지를 봉인하는 거거든요.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있었던 서구의 몇백 년의 그 문명사를 반제재앙이라는 그 여정으로 녹여낸 거죠. 탈중앙화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반제재앙을 이해하시면 탈중앙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너무 본능적이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독재국가를 만듭니다. 민주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있겠지만 가만히 놔두면 독재국가를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민주국가라는 게 권력 간의 이제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권력을 탈중앙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수백 년 된 이제 열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국가에서 사상적으로 막 꽃을 피우는 것이 인터넷이고 블록체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념인 거고요. 그게 현실에서 얼마만큼의 설득력과 영향력이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돼요. 91년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93년도인가에 출판을 했어요. 2년 동안 이제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이제 제가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썼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제 제가 한 거죠. 제가 어디에 꽂혔냐 하면 대학교 2학년 때 꽂힌 건데요. 그 당시 한국의 대학가는 이제 이념 갈등에 아주 그냥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 운동권들이 되게 진지했던 거죠. 그 이상주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외국 원서를 읽어보다 보니까 전혀 다른 맥락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거. 그게 바로 탈중앙입니다. 그때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인터넷 이메일이 막 다음에서 한 메일을 막 보급한 게 1993년, 4년 무렵이거든요. 근데 저는 1991년도에 인터넷을 WC대가 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책을 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바꿀 미래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그 책 저는 다시 못 읽습니다. 너무 그냥 20대 초반이 쓴 게 너무 티가 나는 낙관론으로 이제 이상주의로 이제 점철되어 있지만 그때 노출됐어요. 그 서구 사상의 어떤 첨단이죠. 인문학의 중앙과 탈중앙.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는 개념과는 다른 완전히 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제재앙 이런 개념이 바로 그 탈중앙 개념을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 경험을 하죠. 근데 그게 책도 쓰고 했지만 제 경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남들처럼 이거 사기내라고 안 가고 이거 나하고 익숙해. 책 쓰고 공부하고 있었던 원동력이 40, 50대 후반, 50대로 오는 그 원동력이 20대 초반에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노드 중립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드들마다 그러니까 CNN 노드나 제가 만든 노드나 평등하거든요. 인터넷이라는 세계에서는. 노드라는 건 결절점을 의미하는데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에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 KBS나 MBC는 딱 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중앙에서 전파를 쏴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어떤가요? 유튜브라는 중앙이 있지만 지금 유튜브라는 중앙 플랫폼 안에서는 각자 이렇게 하지 어디가 중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게 이제 구심점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지금 생각한 게 아니라 인터넷, 이메일도 있기 전에 저는 꿈을 꾸고 그거를 책을 쓴 거죠. 놀랍죠? 근데 늘 배신당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30살 무렵에 그때 생각을 이렇게 10년 전에 내가 왜 책을 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잘못됐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구글, 네이버 이런 데의 독점률이 90% 이상 막 70% 한국은 뭐 네이버하고 다음을 합치면 뭐 포털 지배력이 거의 100%였던 거거든요. 구글이 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구글은 또 미국에서 막 90% 넘고 뭐 페이스북은 100% 거의 육박하고 SNS 이런 걸 보면서 틀렸구나. 오히려 제조업이 절정이었을 때 미국의 빅3라 그래서 자동차 3사가 합쳐서 65% 70%였거든요. 제조업은 독점의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인터넷은 클릭만 하면 다른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이야말로 독점화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틀렸을까를 고민을 30대에 잠깐 했었던 거죠. 그 당시의 결론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중앙으로 모이는 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지금 블록체인을 이제 하면서 제가 많이 대립을 해요. 그게 뭐냐면 비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탈중앙화를 저가 21살 때 믿었던 것처럼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믿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걸 신앙하는 거죠, 신앙.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어요. FTX 사건이 증명하잖아요. 거래소에다가 두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둬요. 그 사고 나서 다 날렸죠. 제 가까운 분은 9억을 날렸어요. 그분은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들었어요. 탈중앙의 정신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믿습니다. 그걸 비트 맥시멀리스트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하는 그 아나키스트거나 리버럴리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이상주의인 거예요. 2014년도 5월 달이었을 거예요. 한양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비트코인 1억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였습니다. 킥킥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1억이라고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이 너무 애매합니다. 달러가 지난 100년 동안 거의 99% 가치를 상실했어요. 달러 자체도 이상적인 화폐가 아닌 거잖아요. 비트코인의 연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재량적으로다가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거스릅니까? 이미 만들어졌고 정부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는 1994년으로 잡아야 돼요. 1994년도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이버 펑키들이 엑스트로피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그 엑스트로피라는 잡지는 모든 상상을 다 소개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내용들도 많아요. 인조인간, 사이보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AI도 있고요. 거기서 일군의 사람들이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화폐를 꿈꿉니다. 무정부 화폐.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기술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 기술들이 전부 모여져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장부인데요. 글로벌 장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거래하면 그 글로벌 장부에 올라가서 내가 철수한테 보냈다라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코인도 아니고 비트도 아니고 글로벌 장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내가 철수한테 보낸 것을 은행이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공공이 확인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특히 국가가 개입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미치지 않는 페이먼트 시스템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서구의 그 인문학자들의 생각을 접했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탈중앙이 뭐야?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버 중심의 시스템에서 이제 노드 중심으로 간다. 노드라는 건 이제 이 핵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노드 중심으로 가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터넷인 거죠.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물이잖아요, 그물.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개념을 1991년도 우리나라 천리안 하이텔 쓸 때 저는 이제 거의 푹 빠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회를 만들고 한 2년 동안 작업해서 책을 썼죠. 여백의 질서라는 책.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고민을 거의 안 하고 살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나이 50이 다 돼서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책을 쓰는데 문장을 쓰고 있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한테. 이 문장을 내가 몇 년 전에 썼던 것 같은데 무려 30년 전에 제가 썼던 문장을 제가 다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30년 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탈중앙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를 제가 25년쯤 지나가지고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흡수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남들과 달리 배척하지 않고 논문 읽고 2주, 3주 만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20대 초반에 그런 공부가 있었구나 라는 거죠. 운이 좋았죠, 아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싸잡아서 얘기하자면 도박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자산도 하룻밤에 10배가 오르거나 뭐 한 달 만에 100배가 됐네, 뭐 1년 투자했더니 1000배가 됐네라는 자산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잖아요. 비트코인도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 많이 둔화됐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돈이 되니까 투자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이것을 투기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좀 슬픈 얘기지만 제가 2014년도부터 이 주변에 책을 써서 돌리고 비트코인을 설명하는데 제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도박에 중독이 됐다 이렇게. 그러다 이제 2017년이 딱 오니까 이제 가족들이 저를 보는 눈이 싹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오해를 받았었죠.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다른 게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퀵머니를 좀
쫓는 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가 도박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19세기에는 다들 전 세계 부자들이 철도 주식에 몰빵했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철도도 도박인 거죠. 제가 철도를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철도도 망이잖아요, 망. 망을 확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도 망이거든요. 신뢰망이거든요. 인터넷은 무슨 망입니까? 비트코인이 신뢰망이라면 인터넷은 정보망이죠. 철도나 고속도로가 물류망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정보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신뢰망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신뢰망이구나, 이게. 이걸 어떻게 거스릅니까? 이미 만들어졌고 정부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왜 북한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사용할까요? 그거는 미국이 세계 금융의 경찰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세계 금융망의 경찰인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벌써 이 영상을 보면 댓글이 이렇게 달리겠죠. 비트코인 때문에 국가 안보가 힘들어지고 테러리스트들이 활개치고 마약이나 쓸 수 있는 돈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화폐 역사를 공부해보면 해적들이 요구하는 돈이 진짜 돈이다. 해적들이 사람의 몸값을 딱 달라 그럴 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금이거나, 금이 아니면 베네치아의 돈이거나 네덜란드의 돈이거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돈이지, 아무 나라나 찍어낸 돈을 원하지 않잖아요. 해적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바로 보편 화폐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랜섬웨어 해가지고 원화달라고 안 하잖아요. 원화달라고. 일반 화폐는 이제 실패의 단일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서 실패의 단일점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이렇게 이자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입을 쳐다보잖아요. 그죠? 연준이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선한 의도가 이제 모여져서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선한 의도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어요. 비트코인의 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재량적으로다가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반제 제왕이 반지를 봉인하는 거잖아요. 그 반지라는 게 재량권을 의미해요. 재량권, 절대 반지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꿈을 실현한 거죠. 화폐에 있어서 아무도 절대 반지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은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근데 화폐는 가격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만 안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안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되는 종이 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계속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자율을 올리지 못한다는 거는 보는 통화량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보는 통화량을 계속 늘리면서 달러가 지난 100년 동안 거의 99% 가치를 상실했어요. 지난 근본이제로부터 떠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70%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가치가. 달러 자체도 이상적인 화폐가 아닌 거잖아요. 가치가 지금도 안정되어 있지만 미래에도 안정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경제학자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돈은 지금 물건을 살 때만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안정은 아예 포기해요. 인플레 2%잖아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투사하면 엄청난 인플레거든요. 그냥 그게 공식적인 인플레예요. 이상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트코인은 당장은 요동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의 저장은 비트코인 같은 거를 신뢰하고, 당장의 안정성은 이제 달러나 원화를 신뢰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학습을 하겠죠. 우리가 바랄 만한 상식적인 수준의 미래상은 달러건 여러 가지 국가의 화폐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거겠죠. 비트코인도 자기 영역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비트코인에서 한국에 시초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한 건데요. 2014년도 5월 달이었을 거예요. 책 내자마자 한양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메일도 보내고 하는데요. 2014년 5월이면 그 당시에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똑똑한 공대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한테 비트코인 1억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눈들이 동그래지고 막 킥킥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1억이라고 불렀던 거는 진짜 1억이 간다는 뜻이 아니라 무량대수다, 비트코인. 제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0 아니면 1억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트코인은 0원이 되거나 1억이다. 지금 이 가격은 너무 애매하다. 40만 원, 60만 원.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1억이라고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억이 목표 기준점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마 최소 10억일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상도 부르는데, 그 이상은 좀 다른 챕터가 되는 거고요. 달러 기준으로 100만 달러거든요.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정도 되는 돈에서 왕복을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그때부터는 이제 금융권에서 20-30% 잡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이 사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가격 떨어뜨리고 사고 이렇게 하는데 금하고 똑같습니다. 금도 그렇게 잠재력이 있는데 금 가격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정된 거는 공룡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국가나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숏을 막 쳐버리거든. 근데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되게 장점이 있어요. 투명하기 때문에 얘가 갖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숏을 치는 건지 물량 확보도 못할 놈이 숏을 치는 건지 알아요. 금과 달리. 그걸 주지의 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보다 더 좋은 게 비트코인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차원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사운드합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금보다. 그 대신 금처럼 금융기관이 일부 갖고 있으면 물량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때 판다라는 그 움직임 자체로도 억제가 좀 되거든요. 떨어지면 다시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안정화시켜야지만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거는 예측이라기보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옛날에는 막 영원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비트코인 영원 됩니까? 물어보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눈이 떨리죠. 자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이 너무 애매합니다. 이거는 수용된 가격도 아니고 수용 안 된 가격도 아니에요. 긍정된 것도 아니고 부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영원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영원 될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이 아마도 극단적이지만 100억 가는 것보다 영원 되는 게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을 돌려야 되거든요. 의외로 100억은요 10배 점프 2번만 하면 됩니다. 불장 2번만, 이론적으로 보면 불장 2번만 오면 100억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잘 안 떠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떠들면은 계좌를 까라 그래요. 너도 믿지 않는 것을 왜 남한테 얘기하냐고 그러고 또 반대로는 정반대로 얘기하죠. 네가 물렸으니까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전까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주변에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오르니까 꼭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주변 지인한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실패를 봤어요.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지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샀다가 떨어질 때 팝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이 이런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공부를 하라라는 거지 이걸 꼭 사야 되냐. 얼마든지 다른 투자 대안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인이 타기에는 너무나 험악한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의 지적 역량을 한번 투입한 다음에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면 도전해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깊이 공부한 사람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난 2021년에 뭐 7천만 원, 8천만 원에 물렸다. 뭐 그러다 해서 많이 물린 분들은 극히 적고요. 그 가격대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가 물려 있을 거예요. 그 정도라면 그냥 없는 셈 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과거에 보여줬던 패턴에 의하면 정고점을 반드시 뚫습니다. 몇 년 안에.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반감이 일어나거든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바로 불장의 시작이에요. 근데 비트코인만 불장이 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뛰면 알트코인은 더 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권하기가 어려운 게 비트코인은 많이 뛰어봐야 2배, 3배, 4배 될 것 같은데 알트는 막 10,000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넣어가지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건 알트라고 생각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정작 놓치죠,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비트코인에 물린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내년이에요, 내년.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그런 숫자가.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숫자가 중요한데 근데 2024년이 반감기가 있는 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지금 6개월 남았네요. 의미가 생겼어요, 의미가. 왜냐하면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반응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모두가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전까지의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 미끄러지고 나서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인 거예요. 그럼 1월 1일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왕 지금까지 참으셨으니까 그래도 2024년 1월 1일의 어떤 그런 변동은 좀 보시고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다. 좀 기다려 보시라. 저도 2014년도에 50만 원에 샀어요. 하나를 산 게 아니고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3주 동안 분할 매수해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거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놓고 3개월이 안 지나서 반토막 되더라고요. 그게 반토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비율이 중요한 거지. 그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8천에서 지금 4천에 걸린 거나 제가 50에 넣었다가 20만 원에 걸린 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2년 가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2년 동안 갔는데 다시 50만 원을 회복하자마자 우리 아내가 막 학원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개를 1,000만 원에 합쳐서 1,000만 원에 개당 50만 원씩 원금에 제가 팔았어요. 그럼 몇 달 지났더니 돈 떨어졌다고 또 해가지고 제가 차를 팔았어요. 이걸 지키려고. 2010년도 가을에. 왜냐면 저는 보이거든요. 2017년도가 심상치 않을 거라는 게. 다 왔는데 지금 털면 제 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이왕 기다리신 거 2014년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국가하고 무역을 할 경우에는 달러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달러를 보내도 그 국가 자체가 도둑이에요. 그 국가 자체가 그 업자한테 달러를 안 줍니다. 자기 나라에 쓰레기 같은 돈을 주고 환율이 엉뚱한 확률로 주고. 그러면 그 업자가 나한테 물건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너한테 물건을 보내서 네가 달러를 보내도 나는 형편없는 돈을 받게 돼. 우리나라 정부가 자체가 깡패야 라고 했을 때 이 정부를 우회할 수 있는 페이먼트 툴이 필요하죠. 그게 비트코인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그 나라 정부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비트코인을 얘기하면 한국과 미국처럼 정상적인 국가하고만 대립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세계에는 15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국가는 몇 개 안 됩니다. 다 깡패 같아요, 국가들이. 그런 나라에도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한 히토류도 있고 자원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그 업자랑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달러를 보내봐야 그 사람 달러를 못 받습니다. 나는 물건을 받고 싶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암호화폐. 엘살바도르 같이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신뢰가 안 되면 다 안 좋거든요. 신뢰가 안 되면 협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뭔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중앙아프리카의 화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라고 해도 달러는 믿지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달러를 중간에서 환율이라는 걸 가지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네요. 중앙아프리카는 해안 국가가 아니라 내륙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쓰게끔 하면 경제가 발전하죠. 무역이 활성화되니까. 저는 최근에 지정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인데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지정학적인 혼란의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요. 꼭 우리나라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구 어디선가에는 이제 질서가 전환되는 과정에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도 일본이나 대만으로 보내고 싶은데 무엇을 들려 보낼 것이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은행 계좌를 줘서 보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든지 지정학적인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금지하는 게 금융망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하고 비행기 사야 되잖아요. 못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종이달러가 필요해요. 종이달러가. 종이달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죠, 사람들이. 또 하나는 누런 금입니다. 금 계좌에 있는 금 말고. 근데 이 금은 공항 검색대에 걸릴 것 같아요. 항구에서도 몸속에 나오겠죠, 그죠? 그럼 비트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머릿속에 암호키를 넣으면 됩니다. 요새는 미모닉이라 그래가지고 12자리, 24자리 단어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그렇게 합니다. 그보다 좀 더 완화시키면 구글 클라우드에 잠시 비밀키를 올렸다가 대만이나 일본 가서 내려받으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해킹당할 위험은 되게 극히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기 때문에 국경 수비대에도 걸리지 않고 공항 검색대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산이 여러분들이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의 외국 생활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지구 어디선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위기가 전부 가난하거나 주변 부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부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개수가 적어서 그래요. 사실은 저는 작년에 여러 기관에 불려가서 자료를 읽어드렸어요. 비트코인이 튤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위기냐면 투자를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하다가 작년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있고 우리나라가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많이 자금 세탁을 해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그런 사건들을 유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가 했어요, 작년에. 근데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백악관에서 백악관 보고서가 올라오면서 북한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에 노출되는 것은 중대한 실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뭐 미국이 깠으니까 나도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서 한 거죠. 근데 어느 기관인지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작년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때문에라도 이 한국과 미국은 적어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건 못하겠구나, 당분간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중국인인 줄 알고 이제 투자를 받아요, 비트코인으로. 그럼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블록체인 사업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하나씩 부탁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아냐? 그 사람 연결해 줄래? 또 그 사람이 보통 보면 도박빚이 있고 주식을 날렸거나 하는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한테 이제 도박빚을 갚아주면서 너 야근할 때 그 서버에 있는 거 좀 내려받아. 그럼 자기는 뭔지 모르고 내려봤다가 거기서 덜미가 잡힌 거죠. 그래서 역추적해봤더니 그 중국인이 아니라 그 북한의 해커인 거죠. 제가 다 본 자료예요. 그래서 중국애가 보낸 게 아니라 북한애가 보냈다는 걸 누가 증명하냐면 미국의 체인 애널리시스라는 그 블록체인 분석 업체가 북한의 지갑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재무부의 그거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왔던 주소라는 거를 한국에 보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저보고 와서 좀 읽어달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지금처럼 해드린 겁니다.
비트코인은 메타버스를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터넷 시대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메타버스는 하나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메타버스가 하나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방향이 그를 향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른 기계도 들어가지만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실질적인 비서한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은 이 메타버스상에서 구동되고 있는 지금 챗GPT한테 도움을 받잖아요. 또 챗GPT는 메타버스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지식을 흡수해가지고 또 자신의 지식도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현실 세계하고 메타버스라는 사이버 세계하고. 근데 메타버스의 사이버 세계는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움직이면 연결돼요. 하나는 뭐냐면 신원이 오고 가면 연결됩니다. 그걸 심리스라고 하는데 봉합이 없다라는 거죠. 심리스.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리니지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아이디가 로블록스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상상이 잘 안 되시나요? 이런 거 상상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옮겨가면 돼요. 하나가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가 페이먼트 툴이 옮겨가면 됩니다. 그 비트코인은 둘 다 의미가 있어요. 비트코인 기반의 신원 인증이 바로 DID 혹은 비탈릭이 밀고 있는 개념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뷰테린이 밀고 있는 개념인 소울바운드 토큰 SBT. 이게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신원 인증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가치물, 나의 재산이 올라가는 거죠. 세상 생각해보면 되게 세상 여러분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고등학교 서버에 쭉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서버 상품이 있는데요. 쭉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쭉 만들어져요. 대학에 응시하려면 이걸 종이로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내요. 그럼 대학에서 열심히 타이핑하거나 아니면 쭉 스캔해가지고 대학 서버에 올려요. 대학에 가면 여러분들이 학점을 쭉 따요. 그 대학 서버에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하면 그걸 종이로 딱 뽑아요. 연결되어 있는 건 현실이고 메타버스들은 이렇게 분할되어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들이 만약에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종이로 뽑을 필요가 없어요. 대학이 고등학교 그 서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기업이 여러분들의 대학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권한의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중국 공산당에 가는 것처럼 그냥 국가가 다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하진 않잖아. 나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근데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싶은데 지금 좀 너무 이상하잖아. 페이스북에서 빌드업한 아이덴티티가 로블록스로 안 옮겨가고, 유튜브에서 빌드업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페이스북으로 안 가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연결돼요. 그것이 신원 인증 시스템하고 그것이 페이먼트,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개가 가능한 게 바로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이 단지 기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해서 가격을 만든 이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이 그거를 둘 다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로부터 낙오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